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우려점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문형민 기자가 접종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다리던 백신 접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오늘 발표하고 분기별 접종 대상자와 백신 종류 등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첫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소속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입니다. 1분기에는 이들을 포함해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119 구급대, 검역관 등도 접종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등의 백신 1,000만 명분과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입니다. 특히 정부는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에 대해서 특례 수입을 통한 신속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코백스 공급 백신을 처음으로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2분기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 2분기부터 얀센과 5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64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같은 시기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1차 접종 이후 항체가 생기지 않은 국민이 접종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백신을 맞는 장소는 백신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처럼 영하 20도에서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특수 냉동고를 구비한 250여 곳의 접종센터에서 접종받아야 합니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존슨앤존슨 백신과 같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경우 약 1만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 그리고 성장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기자, 이 수도권 소재 의료진이 먼저 접종을 받는다는 건데 순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까? 네, 국내 첫 접종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소재 의료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러스 노출이 많은 필수 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다고 봅니다. 요양병원도 함께 접종을 받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항상 요양병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하니 예전부터 빠른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요양병원 의료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1순위가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해당 병원 근무자들이 접종을 해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환자들에게 확 퍼뜨리지 않는 건데요. 예. 거기 계시는 환자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입니다. 요양병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에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대표 기저질환이 이제 당뇨병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약 12%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2배가 넘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양병원 근무자들한테 이제 실제로 물어보면요. 치매 등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세요. 손을 잘 씻으세요. 이런 간단한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맞게 되는 백신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네, 현재 1분기 도입이 예상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입니다. 예. 단 방역 당국은 개인이 백신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화이자를 맞겠다라고 해서 무조건 화이자 백신을 마음대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예방접종 심의를 거쳐 당신은 어떤 백신을 맞으러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정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문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어서 젊은 층에게만 접종해야 한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이런 접종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검증을 하겠지만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도 자기가 참작을 하여서 말하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여러 종류 백신을 계약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게 정 총리 설명입니다.
이제 질병관리청이 밝힌 접종 계획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 재가 복지시설 이용자 등은 2분기부터 순차 접종을 하는데요. 이때 들어오는 백신은 얀센과 모더나 백신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서 큰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얀센이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0만 명분 정도 도입될 예정이라 이게 퍼센테이지가 큰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11월 전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려면 매월 575만 명 정도가 접종해야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조금 미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 이 고위험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종사자가 지금 1순위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들의 분위기는 현재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백신이 도입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그와 더불어 백신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방역 수칙이나 국민들의 방역 지침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조금 줄어들어서 4차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신을 한국에서 시행을 해본 적이 지금까지는 없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는 편입니다. 예, 아직은 좀 우려가 많은 상황이네요. 의료진 다음으로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가 2순위로 돼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방금 김수진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뭐 좀 우려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에게는 뭐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논란이 생긴 이유는 이게 65세 이상에서 접종을 하면 안 된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네. 그걸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하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퍼센테이지가 한 12% 정도고 70세 이상이 한 8% 정도여서 예. 모더나가 65세 이상을 한 25% 정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화이자가 21.3%를 포함하는 것에 비해서는 65세 이상 대상자의 숫자가 조금 적은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에서 효과가 특별히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나이별로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나 화이자 이렇게 사이에서 특별히 효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연령에 따라서 백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적응증 자체가 화이자는 16세 이상부터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6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게 아직 연구가 덜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서 앞선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직 뭐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 만에 하나라도 뭐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부작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작용으로는 중증 부작용이나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대부분 연구에서는 80% 이상이 접종 후 30분 이내에 발병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 맞고 일정 기간 정도는 그 접종하신 센터에서 좀 관찰을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접종하고 관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기관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예. 그러한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으로는 혈관 부종이라고 해서 입술이나 목이나 눈 등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럴 때는 즉각적으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른 예방접종하고 같이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몸살 기운이라든지 근육통, 피로감 이런 것들이 적은 숫자에서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과 관찰을 하시고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주사 부위에 국소부 발적이나 동통과 같은 국소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앞서 뭐 김수진 기자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11월로 원래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정도면 집단 면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좀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아직 시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체 형성 자체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백신이 어느 것부터 어느 정도로 수급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봐야 하고 그 대신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